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부정, 이 경제에서 부정은 정당하지 않은 행위 혹은 옳지 않은 일을 의미합니다. 실력과 능력보다는 사적인 이익과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일을 지칭합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문제였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나왔고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김영란법이라는 칼, 이 청탁금지법이라는 칼이 아직은 어떻게 휘둘러지는지 정확히 또 잘라내려는 곳이 어디인지 애매하다는 겁니다. 시행 100일을 맞은 김영란법의 풍경,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도 전쟁이 시작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고산자 대동여 지도 보면서 왜 저리도 지도에 목숨을 거나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시대의 기술은, 이 지도의 기술은 경제와 사회의 영토를 넓히는 근간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지도인데요. 관련 분야 전문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계속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2017년 부동산 흐름의 맥 그리고 주요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5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 청탁금지법,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라는 법이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00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로 100일인데요. 접대가 줄면서 더치페이가 늘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청렴사회로 한 발 더 내딛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외식업 중심으로 또 관계가 너무 소원해진다. 경제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이 최순실 사태, 정작 큰 죄는 놔두고 사소한 처벌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청탁금지법을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행 100일을 맞은 김영란법 풍경, 또 이 관련 내용 아직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관련해서 이 청탁금지법 전문가입니다. 법무법인 법여의뢰 이철우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월 말이었으니까 이제 한 100일 정도, 오늘로 딱 100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간 한 100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래 그 청탁금지법이 어떤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는 아주 그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제 좋은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비선실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실은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부정 청탁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이 2012년 이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이후에 4년이 걸렸는데 또 여전히 좀 안착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해서 나온 사례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저희들이 신문지상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떡을 선물했다든지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했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이 어떤 처벌 위주보다는 우리나라의 사회의 문화를 바꾸자. 네. 청렴한 문화를 바꾸자는 이런 측면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한 것을 많이 건드리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한다 이제 이런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청탁금지법이라는 거는 아주 사소한 식사 하나 아니면은 선물 하나 이제 이런 거를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 문화를 바꾸자.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신고 사례도 떡이라든지 카네이션에서 커피 한 잔 또 된다, 추석에 선물, 주로 이런 것들이 주로 신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생각보다 더 커다란 부정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떡 얘기도 하셨지만은,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에게 45,000원짜리 떡을 보냈다가 이게 지금 널리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이 청탁금지법 혹은 이
소칭 이 김영란법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태에서 금품이나 식대 같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오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이 법을 좀 더 한번 알려주시죠. 네, 원래 이제 그 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말만으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만으로 해서는 처벌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정한 청탁을 하면은 금전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이제 처벌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상당한 100만 원 이상, 일회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제공을 하게 되면 공직자에게 네. 그 자체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작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철우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문화 전체를 좀 청렴하게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를 염두에 두신다면 이 세세한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좀 편법이 나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수증 쪼개기, 인원 부풀리기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단가를 낮춰서 이 법망을 좀 피해간다 이런 꼼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런 어떤 편법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죄가 안 되는 모양을 만들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수증 쪼개기라든지 인원 부풀기라든지 선결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에 가게 되면 실질적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겉으로 보면은 마치 법을 잘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예, 실제로 어떤 처벌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면 실질적 내용에 따라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겉으로만 위반이 안 되게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이제 많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건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청탁 자체를 부정한 목적과 혹은 관계자에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5만 원짜리를 3만 원짜리로, 3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로 둔갑시킨다고 이 잘못된 것을 비켜갈 수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 생화를 주면 안 되고 좋아하는 되나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갈 정도인데 조금 유권 해석에 있어서도 혼선이 여전하거든요. 네. 어떤 이런 사례들 통해서 보면 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게 모든 발생하는 어떤 구체적인 그 사례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네. 법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다소 혼선이 생기는 것은 그건 대부분 판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완이 돼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구체적 사례들이 모이면 이런 혼선들은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어떤 대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적든 많든 무조건 다 처벌을 하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는 사실은 형법상의 뇌물죄에 있어서도 같은 결론이고요. 네. 다만 청탁금지법은 이 범위를 좀 넓혀서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 업무관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을 한다는 것이 또 청탁금지법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라서 좀 범위를 조금 넓혔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현재 담임 선생님에게 또 현재 자기가 같이 자기 학점을 관련 교수님에게 하는 것은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카네이션 하나나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법 기준에서 본다면은 저촉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커피 한 잔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수님한테 커피를 줘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점을 유리하게 실제로 적용되는 걸 떠나서도 그렇게 가져다 주는 행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좀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행위 자체를 좀 없애자라는 취지를 한 번 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한정식집들 많이 문 닫았다고 하고요. 지금 영란 선물 세트 이게 명절 때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이 법의 취지와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액수로 지금 이 법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벌어진 현상인데 사실은 이 자영업자들의 힘든 부분들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좀 설득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외국 경우를 좀 비교해 봐서도 안착되는데 좀 뭐랄까요? 이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모든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그걸로 인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좀 다소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외식업 중에서 이제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의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보다 사회에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은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다만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비즈니스 이제 하시는 분들이 김영란법이 사회에 어떤 파장이 올지를 감안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들 영업 전략들을 다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는 직무 관련한 사람하고 식사할 것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신에 이제 가족들과 이제 순수한 친구들과 이제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분들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소업자들이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고객에 대한 대상이나 타겟을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분들과 식사하는 이런 고객 타겟보다는 가족 중심이나 이제 순수한 친목 모임이나 이런 쪽으로 영업 전략을 잘 해서 네. 그분들도 상당히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네. 잘 생존 전략을 잘 짜가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비싼 밥을 특정한 의도를 갖고 사주고 또 얻어먹고 하는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덮고서 이 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 최순실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 가지고 지금 카네이션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큰 그림이거든요. 삼성이 이 정유라 씨를 비롯해서 엄청난 금액을 지원한 것도 그렇고요. 이건 분명히 좀 청탁금지법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도 명백한 위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은 이 청탁금지법이 우리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사소한 것 하나 처벌을 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네. 그걸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비선실세 이런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법이 시행하면서 뭐 언론계 또 공무원분들, 자영업자분들 저항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이 될 수 있겠냐는 데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최순실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우리는 정말 쪼꼬대 하나 또 떡 하나도 잘 못 주는데 네네. 어떻게 몇십억 몇백억을 주는 사건이 터졌으니 이 김영란법 내지는 이 청탁금지법이 정말 위기를 맞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 청탁금지법을 정착하는 것이 정부 주도나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도를 해서는 국민들의 저항감을 설득하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청탁금지법을 좀 민간이 주도해서 네. 좀 자발적으로 우리 문화를 바꿔가는 이런 네.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최순실 사건을 보면은 뭐 학점에 대한 청탁이라든지 또 입학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그 후에 돈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청탁금지법의 유형을 다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말 청탁금지법이 정말 비선실세를 잡는 법이구나. 네. 제3자를 위한 청탁, 제3자를 위한 통한 청탁, 이거는 비선실세들은 3자를 위한 청탁이나 3자를 통한 청탁을 안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법적 권한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법정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야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 감정으로 보면은 야 정부에서 주도하는 청탁금지법을 주도하면서 정말 비선실세도 관리 못하는 정부가 이 법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저항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정말 비선실세를 정말 잡을 수 있는 법은 청탁금지법이다. 네.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고 나섰는데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지금 삼성 후원금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이건 지금 정확히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다
위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변호사님? 이제 일단 구조적으로는요. 최순실 씨가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형식적으로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지만 네. 만약에 대통령이 함께 공범으로 들어온다면 네. 예, 공범 이론에서는 같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사실은 청탁금지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네. 뇌물죄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3자 뇌물죄까지도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참, 네. 이 김영란법이라는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탁금지법 전문가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의올의 이철우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경제 사전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 같이 나눠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삼행시, 사행시 다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같이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비엔나 커피 원두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들으셨겠지만 오늘 경제공감사전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 공직자와 언론사, 사학재단 이사진 등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하는 법률, 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100일입니다.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정확한 액수, 행위보다는 이 부정한 청탁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취지를 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접대가 줄면서 소상공인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또 역시 청렴사회를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의 고통을 좀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또 정부가 나서서 조금 지원을 해주거나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작 나라의 지도자 또 비선 실세는 대기업들에게 수백억 원을 받고 있고요. 부정하게 모아둔 재산이 수십조가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하면 뭘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더 강력한 법으로 이미 김영란법에 위반될 만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법이 안착할 수 있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도움될 만한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여러분 참 마음 아프시죠? 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야 된다. 이런 거 한번 잘못하면 호되게 혼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부가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맥주값과 소주값이 연초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또 주머니 사정은 더 걱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고요. 전세 반환 보증료율이 15%가량 내린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전세금 불안하신 분들 많을 텐데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처벌, 이 징벌적 배상제도 정부가 도입한다라고 밝혔네요. 네, 경제 관련 5개 부처가 오늘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새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이 제조물 책임법에 그 징벌배상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징벌배상제는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그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이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제품 결함과 함께 이 결함과 피해자가 입은 이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정상적인 사용 중에 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보여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 같은 것도 그렇고요. 소비자가 다 밝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금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비자 피해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겠다 이런 시스템도 나왔네요. 네, 그 포털이나 SNS 게시글 같은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소비자 위해 징후를 좀 조기에 발견을 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뭐 가령 인터넷 카페 등에 이 로션을 사용했다가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글이 좀 다수 게재되면 이 피해 정보를 추출을 해서 안전성을 조사하고 이 문제가 발견되면 피해 주의보 같은 발령 같은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네. 피해 신고가 있기 전에 사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비자 보호에 발벗고 나서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 부실 여기에 대비해서 연체자 관리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이 금융위원회의 보고사항인데요. 뭐 올해는 아무래도 뭐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1,300조 원을 넘어선 이 가계대출에 대한 그런 불안이 좀 커지고 있는데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이 연체가 예상될 경우에 이 미리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체 전에 선제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요. 또 이 대출을 연체를 해서 이 금융회사가 담보주택을 경매하는 시기도 1년간 늦춰주는 제도도 마련합니다. 지금은 연체가 생긴 뒤에 2, 3개월이 지나면 이 곧바로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만약에 대출자가 머물 집이 없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면 1년 뒤에 좀 경매에 들어가는 식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를 좀 확대를 하고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신 기사들만 보면 왜 진작에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맥주값과 소주값 오른다고 합니다. 또 주머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편의점과 대형 마트들이 다음 주부터 맥주와 소주값 판매 가격을 차례로 올린다고 합니다. 편의점 CEO와 GS25, 세븐일레븐 등은 이 참이슬과 처음처럼 한 병 가격을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올리기로 했고요. 또 500ml짜리 카스 맥주는 10일부터 1,850원에서 1,900원으로 또 하이트 맥주는 19일부터 1,800원에서 1,900원으로 100원 정도 오릅니다. 대형 마트들도 이 작년 생산 물량이 소진이 되는 대로 가격을 좀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마트에서는 기존에 1,330원이던 맥주값이 1,410원으로 또 1,140원이던 소주는 1,22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롯데마트 역시 맥주와 소주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정부가 빈병 반환 보증금 이 제도 시행하면서 좀 이 보증금도 올리고 이렇게 된 게 인상 요인이라고 하는데 정작 또 제도는 아직 안착이 안 된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을 보니까 소주와 맥주의 빈병 보증금이 각각 60원과 80원 인상됐다는 영향이 컸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좀 불만이 많습니다. 이 빈병을 반납하면 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긴 한데 그래도 이 가격만 무턱대고 오르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다는 건데요. 실제로 작년과 재작년에 이미 소주와 맥주 가격을 올린 바 있고요. 또 일부 편의점에서는 이 보증금 인상 폭보다 판매가를 더 많이 올렸습니다. 이 빈병 보증금 제도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인데 뭐 아무래도 빈병을 모았다가 들고 가기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뭐 시작 초기여서 그런지 그 일부 편의점에서나 마트에서는 이 빈병 환불을 아예 받아주지 않거나 이 보관상의 이유로 보증금을 덜 주려고 하는 경우도 좀 많다고 합니다. 네. 지난 연말 이후 계란, 라면, 빵 등 다른 생필품 가격도 지금 줄줄이 오르고 있죠. 네. 굉장히 걱정되는 뉴스인데요. 예. 그 한국소비자원의 이 참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는데 지난해 6월과 12월 가격을 좀 비교를 했더니 서민들이 즐겨 먹는 빙과류와 음료수 가격이 많게는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돼지바와 메로나 바밤바 등 같은 빙과류 제품이 모두 11% 넘게 올랐고요. 네. 코카콜라와 게토레이 같은 음료수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또 이 국수 재료인 CJ 제일제당의 제면서 소면 같은 경우는 26% 넘게 올랐다고 하고요. 공산품 중에서는 생리대와 건전지, 주방세제 등의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그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의 이유로 이 재료비와 물류비 또 인건비 상승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뭐 라면 값을 올린 농심이나 음료수 값을 올린 코카콜라 모두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생활용품 제조 업체의 그 일부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 요인을 유통업체에 좀 돌리기도 했는데 반면에 연말 연시에다 또 혼란스러운 시국으로 정부의 물가 감시가 좀 약해질 틈을 타서 지속적으로 좀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민 주름만 늘어나는 그런 행태는 좀 없어야겠죠. 전세금 반환 보증료율 15% 내린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보증료율을 15%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현재 연 0.15%인 전세금 반환 보증료율을 0.128%로 좀 낮추겠다는 건데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또 이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 등의 배려 계층은 연 0.089%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이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이 보증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가입을 하려면 보증료를 내야 되는데 이 돈을 좀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네. 자,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또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이 단독이나 다세대 오피스텔 등은 이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더 어려웠습니다. 이 아파트보다 이 담보 가치가 좀 낮게 잡혀 있다 보니까 보증료율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네. 정부는 이에 따라서 단독이나 다세대 등의 담보 인정 비율도 아파트 수준인 시세의 100%로 상향 조정하고 또 보증료율도 연 0.154% 정도로 좀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실적은 좀 최근 크게 늘고 있는데요. 2015년에만 해도 뭐 7,200억 원 정도로 좀 부진했었는데 작년에는 5조 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7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안전한 또 재산 소중하게 지켜야 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생필품 물가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뭐 경기가 부진하면서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생필품 가격만 좀 오르고 있는 형국인데 이 원가 상승에 따른 뭐 인과관계가 분명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소주나 맥주값도 그렇고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는 가격 인상은 좀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좋은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영화 고산자 대동여 지도가 개봉했었죠. 이 지도가 목숨이고 권력인 시대, 진짜 지도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김정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우 차성원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이 대동여 지도 보면서 시험 공부를 위한 자료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지도는 21세기 경제 또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지도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21세기 새로운 경제의 영토에서 지도가 중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디넷 코리아의 손경호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손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이 인텔이라는 글로벌 공룡 기업이 디지털 지도 및 위치 기반 업체인 히어라는 회사의 지분을 한 15% 인수했다 이런 소식 때문이거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히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원래 노키아 지도 서비스 사업 부문으로 시작했던 회사인데요. 네. 그 뒤에 2015년 12월에 BMW, 아우디 그리고 벤츠로 유명한 다임러와 같은 독일 자동차 3사에 인수가 됩니다. 이후의 행보도 좀 흥미로운데요. 네. 지난달 말에는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 그리고 지도 전문 회사인 나브인포, 싱가포르 투자 회사인 GIC 등 3개 회사에게 다시 10% 지분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인텔이 15% 지분을 확보하면서 히어는 이제 기존 유럽에서만 서비스를 하던 데서 벗어나서 중국, 미국 그리고 까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 디지털 지도 분야에서 이제 구글과 같은 회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히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 히어는 특히 자율주행차 시대에서 주는 의미가 큽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도로를 주행 중인 자동차에 탑재된 센서들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시 분석을 거쳐서 거의 실시간으로 디지털 지도에 반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히어가 제공하는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교통사고를 목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정보가 지도 데이터에 빠르게 반영이 돼서 다른 자동차들이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교통 상황이나 도로 날씨 변화들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지도 데이터에 반영할수록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야로 확장이 되는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 센티미터까지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 굉장히 정교한 건데요. 이 노키아는 북유럽의 이 핸드폰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네. 이 현재보다 한 10배 정도 더 정교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도로의 상황, 자율주행차의 상황보다도 더 많은 분야로도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초고정밀 지도까지는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네. 대략 위치만 알면 사람들한테 물어서 찾아가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 영역으로 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자율주행차가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정확하게 이제 주변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제 사고가 생겼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각종 돌발 상황에 보다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네. 지도 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자율주행차의 안전도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차선까지 볼 정도라고 하면 정말로 사람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또 그만한 시간에 사람이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다른 경제적 행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 또 광고 이런 것들이 열리겠죠. 이 증강현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 지도에 기반한 게 많고요. 요즘 카페, 식음료, 또 영화관 이런 데도 다 이런 지도 서비스가 연관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지도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상업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지도가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 생활에서 이제 뗄 수 없는 서비스가 됐는데요. 네.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나 쉽게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열어서 이제 자기 주변의 맛집을 찾아보거나 약속 장소까지 가는 경로를 검색해보고 네. 또 필요하면은 실제로 해당 지역을 촬영한 실제 모습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지도 업계 전문가들은 이 디지털 지도에서 중요한 게 관심 지점, 영어로는 POI라고 부르는 거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네네. 이게 단순하게 평면 지도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필요한 아까 예를 들었던 맛집이나 그런 네네. 정보들을 덧붙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도 이런 지도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위치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취향, 여러 가지 서비스, 굉장히 많은 정보들,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한테 안전지도 네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글로벌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구글 지도 반출 논란 때도 그랬었고 결국 좀 민감한 정보가 많을 것 같아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 지역이 많고 좀 분단되어 있는 현실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정서 같은 것들도 다를 것 같고요.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도 데이터가 정밀해질수록 전체적인 지역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몇 년 전에도 좀 문제가 됐었지만 프라이버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게 가장 좀 우려되는 점인데요. 예전에 이제 수년 전이지만 구글 스트리트 뷰를 통해서 여성이 이제 알몸으로 있는 여성이 포착되기도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는 국가 안보 문제도 그렇지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 같이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충분해야 또 개발과 새로운 확장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새삼 참 지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미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정부 정책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많이 누적되고 축적될수록 또 새로운 인공지능과 연결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도 데이터가 정밀해질수록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네네. 이 지도 데이터라는 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차나 사물 인터넷 그리고 증강현실, 인공지능 이런 분야와 같이 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 봤을 지도 데이터만으로는 아주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도 데이터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IT 업계나 경제 전반에서 주도권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아직은 누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는 금방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도를 쥐고 있느냐가 바로 경제 영토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디넷 코리아의 손경호 기자였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매주 목요일 아주 높은 곳에서 우리 부동산의 흐름 또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전망대입니다. 2017년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한 해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안정기이냐 혹은 침체기이냐라는 시각도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요. 실수요자에게는 기회다라는 얘기와 부동산 시장 전체가 침체되어서 오히려 매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걱정도 많이 있죠. 과연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오늘도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2017년 새해 첫 부동산 전망대여서 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지만 이제 네네. 이 올해, 그러니까 2017년 또 내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꼭 집을 장만하시든 전셋집을 구하든 팔든 이건 꼭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라는 어떤 핵심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올해는 대출 규제가 가장 좀 강력하게 좀 시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네. 대출금리 상승이라든지 대출 규제를 통해서 조금 대외 상품들에서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난 2014년에 정부가 LTV, DTI 어떤 대출 규제를 풀어줬던 부분들이 네. 올 7월에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LTV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50%에서 70%,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그다음에 DTI 같은 경우도 약 한 60%, 서울은 50%, 경기 인천은 한 60% 정도 수준으로 조금 다시 원상복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조금 이런 어떤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좀 당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생애 첫 구매자들을 위한 어떤 대출, 디지털 대출이라든지 혹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규제 완화, 그러니까 DTI가 80% 정도 했던 것들을 60%로 낮아지게 한다든가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예상을 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먼저 상품을 받아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저금리에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돈을 들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값인데요. 전세값은 지금 입주물량이 좀 많아서 전세값이 조정이 좀 덜 할 거다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전세가 2년마다 계약을 하는 세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2년 전에 비해서는 전세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전세값이 안 오른다기보다는 오히려 재계약 시점이 된 올해의 전세값이 그동안 느꼈던 어떤 체감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조금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아무래도 주택시장의 어떤 그 거래가 많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월세나 임대 수익으로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세집보다는 월세나 반전세 물량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규제의 조정 시기가 올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염두에 두셔서 실수요자 그리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두르셔도 좋겠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어제 보니까요. 강남 4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 줄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강남이면 사실 뭐 강남 불패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아파트를 비롯해서 주택 가격이 하향세를 타고 있다. 이미 조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일단은 집값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부동산 1사에서 어제는 자료를 보면 강남 4구의 어떤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해 10월 122조 정도 되던 것이 지금 12월 말에 121조 정도로 한 1조 7천억 원 정도 줄었다고 짓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각 단지별로 봐도 대표적인 어떤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두 달 만에 한 7.6% 감소했고 개포주공 1단지도 6.6% 감소했다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하향 조정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는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멸실 가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올해만 해도 최소한 1만 가구 정도가 이제 멸실 가구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지난해 말에 했던 시가총액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면 결국에는 이 멸실 가구와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된 시세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뭐 앞서도 실수요자분들에 대한 부동산 팁 전해주셨는데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어렵다 보니까 빌라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광고를 되게 많이 봤고요. 경기도 일산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 실제로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빌라 시장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문제는 이제 그 최근 빌라나 연립시장 신축 공급이 너무 많았던 것들이 있고요. 또 이 공급이 많고 신축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요층들이 이탈했던 것들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15년 빌라 시장이 한창호황인 것과는 완전 반대의 모습인데요. 실제 지금 공급 과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빌라 같은 경우가 2016년 10월까지 약 10만 가구,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10만 가구 이상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2014년까지만 해도 10만 가구를 넘지 못했던 신축 빌라나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가 지금 10만 가구 이상 계속 공급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서울이나 경기, 인천 등에서만 대략 한 8만여 가구가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도권에 있는 빌라나 연립주택 물량들이 공급이 굉장히 과잉된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신축 빌라의 어떤 분양가도 사실은 뭐 작은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2억이면 살 수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분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가격 상승 여파도 역시 이제 좀 수요층들이 이탈하는데 좀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빈집들 또 이 지어놓은 신축 빌라가 텅텅 비어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요즘 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이른바 영모기지론이죠. 이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빨리 가입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상황입니까? 우선은 이제 그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담보, 그러니까 주택연금 자체가 이제 주택을 담보로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는 형태의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그 매달 받는 연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조금 빨리 가입할수록 아무래도 매달 받는 연금이 좀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입하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권에 따르면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올해 2월부터 월 지급금을 평균 1% 지난해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월 전에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2016년 11월 기준만 해도 약 4만 명, 그리고 지난해만 해도 약 1만 명 정도가 신규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빠질 거다. 나빠지기 전에 빨리 가입하고 또 사고 조치하자 이런 얘기가 오늘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8236님 유익한 방송 매일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저희가 힘납니다. 5793님 김영란법 더욱더 강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초중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예, 정말 좀 청렴 이건 나라의 유산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은요 4204님께 커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먼저 청탁에 대한 죄를 물으면 모두 조심할 겁니다.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소리 기억나시죠?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5793님께도 커피 선물 드릴게요. 김영란법 더욱 강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던 얘기. 학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줄 저는 몰랐네요. 5129님 업무 때문에 주제를 놓쳤습니다.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탁금지법 혹시라도 신고하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92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감사드리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힘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